안녕하세요. 오늘은 중3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엄마의 이야기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중3 아들이 담배를 핀다는 걸 알게 된 엄마가 있다. 그녀는 사춘기 남자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하고 통크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들과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아들에게도 말했다. 아빠도 너만 할 때 그랬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집에서 피우면 좋겠어. 아들도 엄마에게 고마워하며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아이는 자기가 직접 담배를 사기가 어렵다며 엄마에게 담배를 대신 사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마음은 찜찜했지만 아이에게 호기롭게 말했던 체면이 있어 간혹 사다 줬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겁이 덜컥 났다. 이러다 아이가 내게 친구들 담배까지 사달라고 요구하면 어떡하나? 아이를 끝까지 믿고 이해해 주는 게 성숙한 엄마라는 생각에 견뎌왔지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품고 공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품고 공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란 상대방 존재 자체와 그 존재의 마음이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품고 공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이란 상대방 존재 자체와 그 존재의 마음이다.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을 공감한다는 것은 그의 분노를 유발한 상황과 그 상황에 처한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이지 폭력적 행동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건 별개다. 화가 난 사람은 공감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폭력적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은 공감의 대상이 아니며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당사자의 몫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고 싶어하는 아들의 담배 심부름까지 해주는 게 공감이 아니라 아들의 담배 피우고 싶은 그 마음을 비난하지 않고 알아주는 게 공감이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들의 현실적 요구에 휘둘리며 엄마 자신의 경계를 침범당하게 된다. 결국 엄마가 작심하고 시도했던 공감은 방향성도 건강성도 잃게 된다. 내 의견을 그녀에게 말했다. 엄마가 아들을 하나의 개별적 독립적 존재로서 충분히 존중하기로 했다면 엄마와 아들 사이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하는데 엄마가 그 경계를 넘어갔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비난하지 않고 엄마가 이해해 준 것만으로도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엄마에게 충분히 신뢰를 받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엄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이가 담배를 사서 피우거나 피우다 걸려서 정학을 받는다면 그것은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 위험을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다면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된다. 위험을 감수하든 포기하든 그건 아들이 자기 경계 안에서 자기가 결정할 일이다. 그녀가 물었다. 아들이 엄마가 담배 피우는 거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나는 미성년자라서 담배를 못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공감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다. 공감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다. 엄마가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하고 공감해 줬다고 담배까지 사다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담배를 사다 주지 않았다고 담배 피우는 것을 허용한 엄마가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두 사안은 별개다. 엄마는 네가 담배 피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미성년자 흡연에 대해 학교나 우리 사회가 갖는 편견이나 규율까지 엄마가 어떻게 할 순 없어.
거기부터는 엄마가 도울 수가 없네. 그리고 엄마가 네 담배 사다 주는 일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야. 그렇게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엄마 자신의 경계를 아이에게 분명히 그어줘야 한다.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엄마 자신의 경계를 아이에게 분명히 그어줘야 한다. 엄마와 자기 사이의 경계를 인식한 아이는 오히려 엄마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미안하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그런 경계가 없이 엄마가 계속 담배를 사다 주는 것까지가 아들을 진실로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날 아이는 엄마가 생각보다 적게 사다 줬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들로 점점 엄마에게 짜증을 내게 될 것이다. 경계가 무너지면 많은 것을 희생하고도 오히려 비난과 공격을 더 받게 된다. 경계가 무너지면 많은 것을 희생하고도 오히려 비난과 공격을 더 받게 된다. 부모, 자식 간에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 사이에서도 흔한 일이다. 헌신성이란 덕목은 의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쉽게 소리 없이 허문다. 자기네 회사에는 하급자에게 함부로 하는 권력자들이 별처럼 많다고 하소연하는 직장인들이 그야말로 별처럼 많다.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들어도 대놓고 무시하는 상사, 가끔 대꾸라도 하면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상사들이 질비하다는 방증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상사를 참아내는 건 사회생활의 기본 의무사항쯤이 됐다. 권위적인 사람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불리지만 그런 식의 일방적인 사람들, 나만 있고 너는 없다는 듯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인간이다. 직장인 A는 그런 상사와 일한다. A는 상사 앞에서는 듣기만 하고 입은 닫고 살았다. 상사와의 대면을 가급적 피하려고 애쓰며 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자기도 견디기가 힘들었고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다.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등산을 좋아하는 상사를 위해 A는 주말에도 함께 산에 가줬다. 겨울에는 상사가 좋아하는 보드를 타러 평일 밤이나 주말에 스키장을 가준다. 자기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상사가 원하는 것에 빠르게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맞춰주다 보면 관계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까?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다. 온전히 상사에게만 맞춘 삶을 살았는데도 상사를 피하던 시절과 차이가 없었다. 상사가 구제불능의 뻔뻔한 인간이기 때문일까? 관계의 역동 측면에서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런 결과에는 A가 기여한 면도 있다. A의 상반된 두 가지 접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같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A의 극과 극 두 대처법은 두 가지가 아닌 같은 대처법이었다. 나는 없고 너만 있는 관계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똑같다. 그러니 결과가 같은 것은 당연하다. 이전에 A는 상사 앞에서 입을 다물고 대면을 피하는 식으로 자기 존재를 지웠다면 최근에 A는 자기 존재를 상사의 욕구 충족의 도구로만 여기며 자기 존재를 지웠다. 상사에게 A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전 시기에 걸쳐 존재감이 없는 존재다. 이전에 A는 상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근에 A는 상사의 욕구를 적극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했다. A는 언제나 상사의 존재를 중심으로 반응하는 도구였지 개별적인 한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상사가 A를 개별적 존재로 인지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A 스스로가 적극적인 심리적 공모자가 되어준 것이다. 자기 경계를 허물면서 상대방의 도구가 기꺼이 돼주는 사람의 개별적 희망과 기대는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까지 애쓰면 그래도 고마워하겠지. 내 노력을 알아주겠지. 하는 A의 기대가 물거품이 된 건 자연스러운 결말이다. 자신을 스스로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인식 속에서도 사라진다. 회피도 충성도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피도 충성도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A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해야 한다. 그가 나를 의식할 수 있도록 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너도 있지만 나도 있는 관계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진다. 무모하거나 위험해 보이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유일하고 근원적인 방법이다. 그의 인식 속에 내 존재감이 생겨야만 그와 나의 관계에서 일관되던 그의 일방성에 제동이 걸린다. 그가 나를 이해해야, 그가 나를 의식해야, 그가 나를 의식해야 그의 일방성이 주춤하기 시작한다.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인 관계가 대칭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로 서서히 변한다. 그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적응할 수 있는 속도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에게 완벽히 맞춰주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어떤 관계도 유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사람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관계는 내가 먼저 끊어야 한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자신이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관계를 끊는 것이 자기를 구하고 지키는 일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럴 때마다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끊어야 한다. 먹고 사는 힘은 자기를 지켜내는 힘에서 만들어진다. 자기 학대와 모멸을 스스로에게 강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해하는 사람이다. 국경을 침범한 사람이 무서워 그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잠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 식민지의 국민으로 비참한 삶만이 기다릴 뿐이다. 그래도 계속 만나야 하는 사이인데 그런 상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묻는다면 다시 말할 것이다. 질문이 잘못됐다. 상사를 상수로 놓고 나를 변수로 취급하는 불평등한 의식의 구도 안에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상사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 내 삶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일까? 상사를 파악하고 살피는 것도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 하는 행위다. 상사가 아니라 그 어떤 관계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관계의 목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그것이 부모 자식의 관계라도 마찬가지다.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기쁨과 즐거움이거나 배움과 성숙, 성찰의 기회일 때다. 그것이 관계의 본질이다. 끊임없는 자기 학대와 자기 혐오로 채워진 관계에서 배움과 성숙은 불가능하다. 자기 학대와 자기 혐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끊어야 한다. 주변을 찬찬히 돌아보면 끊어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관계들이 의외로 많다. 관계를 끊으면 그때서야 상대방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계기가 만들어진다. 그런 계기로 삼지 못해서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어도 그건 그의 몫이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